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요병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채권 다수 당사자의 관계에서 채권 양도를 보고 그리고 채무 인수를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목차 위주로 한번 보시죠. 채권 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해서 채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 채권 이전에 계약 이외에 법률상 이전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유언에 의해서 이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법원의 전부 명령에 의해서 이전될 수도 있는데, 계약에 의해서 이전되는 경우를 채권 양도라 하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거. 채권 양도의 법적 성질, 일반적으로 준물권 행위다라고 본다는 거. 나중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좀 차이 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 하시고 송덕수 교수님 교과서 3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해야 하는데, 채권 양도라 하면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해놨습니다. 동설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채권자 변경시키는 경계와 다르다라는 걸 작은 글씨로 괄호 안에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채권 소멸과 관련돼서 경계를 보면서 또 한 번 이야기할 겁니다. 채권 이전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유언에 의해서도 이전되지만 계약에 의한 경우만을 채권 양도라 한다 해놓고, 다음에 참고 쪽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계약에 의한 경우만을 채권 양도로 본다는 거죠. 판례 안 보시면 기존의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채권 양도로 볼 것인가 또는 경계로 볼 것인가. 그래서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방법은 채권 양도도 있고 채권자 변경시키는 경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면은 그 의사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스스로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채권 양도로 볼 것이다 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민법은 채권 양도라는 죄를 두고 있고, 이것은 지명 채권 양도만에 관한 것이고, 정권적 채권 양도에 관해서 따로 지시채권, 무기명 채권에 대해서 죄를 두고 있지만 교수님 교과서에서 함께 살펴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적 성질, 채권 양도는 채권이 기소하는 주체를 직접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직접 채권이 이전되는 처분 행위이다. 따라서 채권 양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처분권 없는 자가 지명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넓게 채권 양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럼 이 채권 양도를 시키는 방법에 뭐가 있겠습니까? 요 근래에 법을 한다는 사람이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그렇고, 어쨌든 학자분들이 참 좀 더 많이 좀 연구를 하시고 설을 달아주셔야 되는데, 전부 판례 해석하는 게 급급해가지고 요새는 큰일이라고 봅니다. 그럼 채권 양도시키는 방법에 뭐가 있겠습니까? 보통 그냥 양도 양수 계약 이렇게 계약서 이름을 잡기도 하는데, 양도시키는 방법에는 안에 세부에 들어가면 매매에 의한 양도도 있을 거고, 교환에 의한 양도도 있을 것이고, 정려에 의한 양도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대물 변제에 의한 양도도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포괄적인 걸 갖다가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법을 한다고 앉아있으면 좀 곤란하죠. 법 공부를 좀 포괄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낙성불교식의 계약인지
여부, 지명채권의 경우에 채권 양도는 당사자인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 합의만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통지, 승낙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것. 따라서 지명채권 양도 자체는 낙성분류식의 계약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정권적 채권의 경우에는 양도 합의 외에 정서의 배서, 교부, 그다음 정서, 교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정서의 배서, 교부 또는 정서의 교부 를 양도 합의의 방식이라고 이해하면서 정권적 채권 양도를 요식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정서의 배서 교부 또는 정서의 교부는 양도 합의의 방식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특별히 요구되는 양도 합의 외의 또 하나의 양도 요건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거, 학설 대립이 있다는 정도. 준물권 계약이다. 민법 교과서에서 매매라고 쓰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채권 행위만을 나타내는 매매를 쓰는 자리도 있고, 매매를 채권 행위인 매매뿐만 아니라 물권적 합의까지 포함해서 그 매매라고 쓰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라고 쓰고 있다고 해서 민법 교과서에 있는 매매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매매는 물권 행위까지 포함된 매매를 해야 됩니다.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가 임차인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아무 말 안 했으니까 대항력 갖추었다는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B가 임차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C가 그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즉 C가 매수인이라는 거죠. C가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때 이 C는 자기가 대금 완납한 매수인이라고 해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 B한테 야, 비켜달라라고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A와의 관계에 있어서 B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한 A도 B한테 비켜달라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채권 행위만의 매매는 임대차를 못 깨뜨립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법상 C가 소유권 취득하려고 하면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있어야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랬을 때 그 C는 소유자로서 이제 직접 대항력 없는 임차인 B한테 야, 비켜달라, 내 집이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을 들어가도 당연히 C가 승소하겠죠. 그래서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할 때 그 매매는 물권 행위까지 포함하는 매매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구별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법을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도 양수 계약이라면은 그 양도 양수 안에 매매가 들어갈 수도 있고 교환일 수도 있고 대물 변제일 수도 있고 증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어떻게 법을 한다고.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준물권 계약, 채권 양도는 채권의 이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준물권 계약이다. 물권 계약이란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계약이고, 주물권 계약이라면 물권 이외의 재산권 변동을 일으키는 계약이죠. 물권 이외의 재산권 안에 채권도 있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은 채권 계약이겠죠. 발생된 채권을 변동시키는 계약, 이전시키는 계약, 준물권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 교과서에서 이런 법률 용어 하나 쓰고 있는 게 그냥 해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조금 전에 양도 양수 안에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민법 전체가 포괄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단어 급급하게 해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갈 리가 없겠죠. 따라서 채권 이전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 계약의 매매, 증여 이거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포괄되어서
준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쓴다는 게. 근데 이 채권 양도가 그 원인 행위인 채권의 매매, 증여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이는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인정 여부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물권법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명채권의 경우 지명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원인 행위인 채권 행위와 함께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독자성을 부정한다는 것으로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물권법에서.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한다 했지 물권 행위를 부정한다고 말 안 했습니다. 물권 행위는 있는데 그게 채권 행위와 언제나 독자적인가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논의인 겁니다. 독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합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가 부존재, 무효, 취소, 해지 등으로 효력을 잃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채권 양도도 무효가 된다. 그걸 두고 물권 행위는 준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의 유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권적 채권의 경우에는 약간 달리 보는데 정권이란 특성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채권 양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데 다툼이 없다. 그냥 인정한다는 거죠. 독자성. 왜냐하면 정권의 교부 배서 거기에 독자적으로 딱 될 것인가 독자성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채권이 실효되어도 채권 양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무인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야 정권 거래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근데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수표인데 음을 가지고 합시다. 음인데 그래서 물건 대금으로 음을 받았습니다. 물건 대금으로. 그리고 나도 물건 대금을 지급할 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 A에 대한 음을 C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음을 교부할 것인데 그러면 내 손을 떠난 거죠. 그런데 A와 B 간에 그 물건 매매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해서 음의 효력도 상실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음이 지금 내 손을 떠나가지고 어디에 가 있는지 모릅니다. C를 거쳐 D를 거쳐 Z한테 가 있을 건데 그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B부터 Z까지 일어났던 그런 것들 전부 다 효력을 상실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음이라는 제도를 두서는 안 되죠. 왜? 거래 안전이 저해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무인적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른 법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가 채무불이행이라든가 불법행위를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권 즉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원인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인적이라고 해야 정권이 유통이 될 겁니다. 얘는 법을 공부하고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수표를 받을 때도 기분이 나쁩니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그건데 이게 만약에 이 정권 행위, 이 양도 행위가 유인성이라고 해버리면 휴지보다 못할 수도 있죠.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게 특징적인 것이라는 것. 그 결과 그 채권에 종속된 권리도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각종의 항변권도 그대로 붙어서 이전된다는 겁니다. 자, 채권 양도의 모서 매매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보통의 경우다. 그래서 양도 모습 안에 매매, 정려, 교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양도라는 말이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다른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양도. 담보 목적이니까 물건과 관련돼서 매도 담보, 양도 담보가 나타날 수 있듯이 그러기는 그 물건이라 했지만 물건에 대한 재산권, 물건과 관련되는 양도담보, 매도담보가 나타날 수 있듯이 또 다른 재산권인 채권에 대해서도 매도담보, 양도담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출받으면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 채권 자체를 이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채권을 그 매매 형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대차 형식으로 받되 담보 목적으로 채권을 이전할 수도 있다는 거 추심 목적으로 양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추심권만을 돈 받아오는데 내 이름으로 가서 네가 심부름 가면 그러니까 아예 네 이름으로 채권을 가져가가지고 돈 받아온나 라고 양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추심을 위해서 채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들 가운데 앞에 거, 즉 추심권만을 주는 채권 양도는 진정한 의미의 채권 양도가 아니고 그냥 심부름 시키기 위해서 양도된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뿐이죠. 따라서 그런 양도가 있은 후에 양도인이 여전히 채권에 대해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즉 양도인은 양수인이 주심할 때까지 스스로 주심할 수도 있고 면제화해 등도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주심을 위한 채권의 신탁적 양도, 채권 주심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넘어서 아예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된 것처럼 만들어 놔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수인은 주심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신탁행위라 합니다. 신탁행위의 일종 중에 양도담보 이런 것도 있고 채권 주심을 위한 채권 양도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주심 목적으로만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채권 자체는 일단 양수인에게 이전됐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양수인이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 설사 제3자나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한 채권 양도가 신탁적 양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완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게 신탁행위의 특징인 겁니다. 물론 이때 이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그건 저끼리 문제라는 거죠. 주심을 위한 채권 양도가 위의 둘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 건지는 결국에 이런 거는 의사표시 해석이 돼야 되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확정할 수 없을 때는 주심권만을 수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심을 위한 신탁적 양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지명채권의 양도, 지명채권의 양도성.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양도는 넘겨주는 사람, 양수는 넘겨받는 사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채권 이걸 그냥 지명채권이라 합니다.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사용대차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임대차나 매매 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안에 뭐 어떻게 발생하는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법하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냐고.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며 보통 채권이라고 하면 지명채권을 가리킨다는 거. 지명채권의 경우에는 증권적 채권과는 달리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 양도에 있어서 정서의 작성이나 교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계약할 때 계약서를 서면에 종이로 안 써도 됩니다. 단지 나중에 소송상 문제가 될 때 증거 자료로 삼기 위해서 서면화 시켜 놓는 게 일반적이죠. 증거 자료가 없으면 패소할 수밖에 없을 거니까. 양도의 원칙,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진다. 내가 A한테 받을 돈, 뭐 C한테 양도할 수 있죠. 근데 채권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서 물권에 비해서는 제한된다는 겁니다.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물권에 비해서는 양도가 제한된다는 거죠. 그럼 장래의 채권을 현재 양도할 수 있는가? 장래의 채권도 넓게 봤을 때 채권의 발생 요건 전부 또는 일부가 장래에 갖추어질 것으로 예정되는 채권을 말하는데 그러한 장래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일단은 존재하는 경우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있는데 이자 불하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그 법률관계 요건의 일부만 성립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일단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채권이나 시기부 채권도 넓게 봤을 때는 장래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장래 채권이라고 하면은 정지조건부 채권, 시기부 채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판례는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각권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히 기대는 그런 장래 채권이라면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달 뒤 발생하는 이자 채권은 네가 받아가라. 가능하다는 거죠. 381페이지 양도 제한. 채권의 성질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 양도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 내역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 특정인의 초상을 그리지 않은 채권, 이런 것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학생들이니까 아르바이트로 그 뭐 가리키는 거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외를 하는데 뭐 A 집의 아들 공부 상당히 잘한다니까 뭐 조금만 해도
성적이 확 오를 것 같아가지고 딱 했는데 뭐 갔더니 뭐 전혀 뭐 준비가 안 된 애를 뭐 대신 해달라 이러면 좀 곤란할 수가 발생하겠죠. 채권자가 바뀌면은 그분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뭐 천재소년 A라면은 뭐 하면 다 알아들을 건데 안 그런 경우를 상정해 보십시오. 채권자가 변경되면 권리 행사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어 놓으시고, 다음에 특정의 채권자 사이에 결제되어야 하는 거, 그 다음에 채권 관계에 있어서 주종 관계가 있는 경우에 종된 채권, 그리고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뭐 담보권적 성질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인등기 청구권은 신뢰관계상 양도가 제한되는 수도 있고, 근데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판례는 이건 양도 금지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밑에 판례 안 보시면은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은 물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 이전 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 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이행 과정에 신뢰관계가 필요하다. 너니까 팔았다는 거죠. 딴 놈은 안 팔았을 거야 내가.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양도에 의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래서 그 신뢰관계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물권법에서 좀 더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신뢰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 보시면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신뢰관계가 없죠. 오히려 괘씸한 관계일 수 있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에 관한 양도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원래부터 신뢰관계 없으니까 뭐 동의 승낙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83페이지 근로기준법 규정 취지에 비추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도할 수는 있는 것인데 양수인이 직접 청구를 못한다는 거죠.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